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1% 내외로 상승하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죠. 주택과 산업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 긍정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주요 이벤트인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페인 정부가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지표 호조와 또 스페인의 구제 금융 신청 기대감 덕분입니다. 네, 미국의 10월 건설 시장 체감 지수가 41을 기록하며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0.4% 증가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이익은 15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냈고 전날 발표된 시티그룹의 3분기 순이익도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66센트보다 순이익이 많았었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구제금융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실적과 지표 호조, 또 스페인 호조로 다우지수는 전달보다 0.95%, S&P 500은 1.03%, 나스닥은 1.21% 뛴 3,101.1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독일의 10월 투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11.5로 전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달째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41을 기록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9월 산업 생산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주가 강세를 이끈 가운데 종목별로는 도이체방크가 4.89% 상승했고 BNP 파리바와 코메르츠방크가 각각 4.41%, 4% 상승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영국이 전날보다 1.11% 올랐고 프랑스가 2.36% 올랐습니다. 독일은 1.58%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구제금융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24센트 오른 배럴당 92.0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금값은 달러와 약세로 상승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 종가보다 8.70달러 오른 온스당 1746.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인용해 스페인 유럽연합이 새로운 구제금융 신청 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검토하고 있는 구제금융은 이번 달 출범한 유로화 안정화기구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7일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 바로 윗단계인 Baa3로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순이익 15억 1천만 달러, 주당 2.85달러를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3억 5천만 달러로 업계 예상치인 71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코카콜라 순이익도 2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 늘었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스 3분기 순이익도 3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34억 4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IBM과 인텔도 3분기 주단 순이익이 3.62달러와 58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이날 주가는 IBM과 인텔이 각각 2.85%, 0.99% 강세를 기록했고 존슨앤존스도 1.38% 상승했습니다. 반면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장중 상승했으나 마감가는 1.0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상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인 0.2%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산업 생산은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0.2%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12%를 차지하는 제조업 개선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미국의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체감 경기도 6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10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 대비 1포인트 오른 4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고점으로 업계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 물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0.6% 뛰면서 2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연료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1%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인 0.2%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뉴욕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재료였죠. 경제 지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과 주택 지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공개가 됐는데 각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물가 지수의 상승폭은 2달 연속 이어졌지만 네. 그 네거티브 이펙트는 크지 않았고요. 산업 생산은 그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 호조 소식과 골드만삭스의 실적 호조 소식 이런 부분이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산업 생산은 8월 부진한 양상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9월 산업 생산은 0.4%가 상승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한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집계한 10월 주택시장 지수도 41로 발표가 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오늘 힘을 보태는 요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산업 생산이 8월에 마이너스 1.4에서 9월 0.4%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8월 말 허리케인 아이작 여파로 인해서 멕시코만 주위에 미국 석유 생산 공장이 다시 재개된 영향이 플러스 효과로 돌아선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에 0.6% 상승세에서 2달째 같은 수치의 보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살펴드렸던 미 무역 수지 적자 규모 8월 수치에서도 보듯 원유 도입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크게 현재 올라선 수치로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서 차지한 비율이 이번 9월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천연가스와 전기료 가격이 9월에 5.6%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원유 도입의 단가가 상승한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끈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9월에 소매 매출이 1.1% 증가한 것을 보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 그 소비 성향은 아직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티그룹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골드만삭스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외 살펴볼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한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두 기업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IBM과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IBM은 순이익이 38억 2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3.3달러 36센트를 기록했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3달러 6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38억 4천만 달러를 거행한 것을 보면 순이익은 다소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인텔도 순이익이 29억 7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58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인 50센트는 상회를 했지만 순이익의 규모는 지난해 순이익 34억 7천만 달러 대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호조세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CT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그런 흐름이 오늘 골드만삭스의 흐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15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85센트, 예상치는 2달러 19센트였는데요. 이를 상회하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특히 이번 분기에 채권 인수를 66%나 늘리면서 채권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쪽에서의 수수료 수입 증가가 분기 실적 거양에 큰 기폭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존슨앤존슨과 코카콜라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좋은 그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코카콜라는 어려운 국면에서도 유럽 지역에서 신제품과 매출이 1%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시티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시티그룹의 CEO인 펜디트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이 소식이 한 3시간 전, 4시간 전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인데요. 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느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비크람 펜디트는 떠날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애써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 은행의 차후 전략과 실적에 대한 전략상의 이견이 이사회에서 충돌한 것이 비크람 펜디트가 사임한 배경이라고 현재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비크람 펜디트는 2007년 12월에 취임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고스란히 넘기면서 연봉을 1달러밖에 받지 않는 이런 그 어려운 국면에서도 CT를 순이익을 이끈 그런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되자 현재 그 내용으로는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면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좀 갈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그 비크람 펜디트와 같은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 운영 책임자인 존 헤이븐스도 같이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10억 흑자로 돌려서면서 시티그룹의 정상화를 이끌었던 만 5년 동안 CEO를 영임한 펜디트의 사임은 상당히 갑작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나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과 4월에 네. 미 재무부에서 환율 지정 조작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기된 배경이 중국을 환율 지정국 대상으로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을 그 대선 이후로 발표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롬니 공화당 후보가 예정대로 환율 지정 대상국 보고서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현재 아주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환율 위안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은 지난주 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태양광 패널의 반덤핑 관세를 250%나 최고 세율로 부과하는 등 무역 역조 시정에 대해서 미국의 대선의 내용에서 아주 이것이 초미의 화두로 현재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기 위한 그 인민은행의 전략적 그 접근이 아닌가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은 어제 달러 위안당 6.25 위안까지 떨어졌는데요. 94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의 가치로 현재 올라선 수치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그 중요 요인들이 밑에서 없었다는 점을 본다면 중국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예봉을 비켜가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스페인 소식인데요. 오늘 아침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앞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신청할 거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스페인 쪽 이슈도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시 정도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네.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등급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렸다라는 내용만 발표가 됐습니다. 신용등급은 Baa3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전망만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S&P가 BBB-로 조정이 되면서 산탄데르 등 11개 시중은행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는데요. 스페인은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페인 재무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해서 현재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라우이 총리는 이를 다시 부인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ESM, 유로 안정화 기구에서 스페인에 대해서 구제금융의 신용 한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현재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르츠 증권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호실적이라는 튼튼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데요. 박재현 대리님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뉴욕 증시 호재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있었고요. 또 경기 지표 호조,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 등 힘입어서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또 골드만삭스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고요. 또 미국 9월 산업생산지수가 또 예상을 윗돌았고 미국 주택시장 지수도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5% 상승한 13,551.78포인트, S&P 지수 1.03% 상승한 1,454.92포인트, 또 나스닥 지수는 1.21% 상승한 3,101.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6% 상승했고요. 프랑스 지수 2.4%, 영국 지수 1.1%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기술주인 IBM과 인텔의 실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텔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키워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일단 실적이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실적을 또다시 한번 봐야 될 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신 분들 좀 느끼실 건데요. 그만큼 지금은 성장성에 어느 정도 비견되는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잠정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일단 IT 부품들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현재 캐시카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IT 부품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호조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 민감한 어느 정도 IT 부품주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수가 조금 부진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리스크가 조금 따르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 자체가 조금 더 실적이 우려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IT 부품을 먼저 최우선주로 좀 선호해보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경기에 민감한 IT 부품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급락 이후 어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돌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박재현 대리님, 어제장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예, 어제장 코스피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약간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연기금 등의 기관이 IT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5.95포인트 상승한 1941.54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는 월요일장에 이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92포인트 상승한 530.25포인트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3년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스닥 지수 월요일장에서는 급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어제장도 장 초반에 약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밑꼬리를 길게 달고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닥 지수 지금까지 좋은 흐름 조금 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좀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 실적 성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또 영업 실적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옥석가리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코스피 지수 어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시원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건설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지수, 또 위험 지표죠. 빅스 지표라든가 리보 금리, 테드 스프레드 같은 이런 모든 지표들이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Q3 이후에 약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약간 우려감 등이 겹치면서 약간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지표라든가 오늘 미국장에서도 발표됐었죠.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위험지표 또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약간 대형주를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 어제는 강보합권에 그쳤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경기 민감주인 IT와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별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장 코스피 지수 상승하면서 경기 관련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가격, 또 패널, LCD 패널 등의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그 밖에 철강금속 업종이 그 제품 가격 및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최근 낙폭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상승한 반면에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내수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험업종 또 하락 마감했고요. 내수 관련주 중에서 음식료 업종이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그 밖에 유통, 화장품 관련 업종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2%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삼성전자 흐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종목별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말고 대안주를 찾으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그리고 정유주 같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낙폭 과대가 좀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 자체가 대부분 다 2% 내외로 강보합권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지 않나 그런 시각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오면서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카드인 미국 증시를 따라서 삼성전자 및 경기 민감성 재료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좀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30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갭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130만 원 밑에서는 약간 좀 과매도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야 된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하단에 내려갔을 때는 기관이 어느 정도의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삼성전자를 막아주는 반면에요. 올라왔을 때는 또다시 외국인의 지지가 확인되는 거 보고 또다시 매수세가 붙는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만큼 증시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삼성전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는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와 현대차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아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이죠.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맞아요. 하락폭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났는데 기아차랑 현대차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뉴스에 나왔던 재료를 같이 한번 역행해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도요타에 대한 반사이익을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어느 정도의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뉴스 재료를 자세하게 한번 지금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3.5%에서 4.5%가 늘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0.5%가 더 늘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안주가 도요타의 대안이 되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니었다는 것을 좀 결과론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셨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느 정도의 매출 자체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점 고객이 대부분 다 유럽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문제도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 완성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류를 하시는 시각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락문화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또 어제장 가장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던 터치패널주들이 속해 있는 IT 부품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윈도우 8 출시에 따른 태블릿 PC 등의 터치스크린 시장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승했는데요.
터치스크린 관련 업체들이 3분기 이후에 3분기를 기점으로 약간 실적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관련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평가된 IT 부품 네.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특징적으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또 다날 등이 하락 마감했고요. 그 밖에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이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오락과 문화 업종은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터치 스크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 중에서 멜파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멜파스하고 ELK라든지 아니면 일진 디스플레이랑 다른 점은 한계가 있죠. 터치 칩을 어느 정도는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질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치 스크린주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윈도우 8 출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죠. 그만큼 기대감도 사로잡혀 있는 시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을 뽑는다면 그 중에서도 멜파스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적인 가치 자체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서 어느 정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조금 느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멜파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꾸준히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수익률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바일 결제주가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조금 한 번에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주 같이 일단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두고 난 다음에 시장은 움직이는 흐름이다. 그만큼 트렌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 불에 아직까지 심지는 남아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 한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잠시만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박재현 대리님 코스피 쪽 확인해 주시죠. 예, 외국인 기관 모두 경기 관련주, 특히 IT 대형주 매수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매수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CJ제일제당 순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국 기관은 한국전력,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순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종목 살펴보면 경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의 매도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내수 종목인 SK텔레콤 비롯해서 NHN, 그리고 내수 소비재 업종인 화장품 관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이 매도 상위에 랭크됐고요. 반면 기관은 LG화학,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확인해 주시죠. 예, 일단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신다면 네어 위즈게임즈, 그리고 KG이니시스, 그리고 SM, 그리고 CJENN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ELK,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S맥, 파트론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특징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그래서 그중에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터치스크린 쪽이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다시금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S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동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메르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1940포인트를 회복해주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윈도우 8 출시 기대감으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S맥, ELK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윈도우 8 프로 기반의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PC가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기대감으로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사실은 되어 왔고,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에 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터치스크린 사이즈가 바로 기존의 태블릿 PC보다 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커지는 그 크기만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판가라든가 이런 동사의 또 수익성 이 부분도 더 좋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부분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때는 연말에 기존 태블릿 PC랑 터치스크린 재고 조정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때 전체 출하량은 3분기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때는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한 재고의 영향으로 4분기 때 약간 실적이 좀 둔화가 예상되는 이러한 사실 부담감은 좀 있지만 휴대폰용 소형 터치스크린에 있어서 그 부분에 특정 모델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중대형 터치스크린 재고 조정 영향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약간은 둔화되는 부분은 크게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중대형 터치패널 수요 확대 이거에 따른 삼성전자의 동사의 주요 벤더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앞으로의 그 실적의 플러스 요인으로 성장의 부분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장 건립이라든가 포토공정 도입으로 인해서 캐파라든가 생산성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세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지금 61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월봉을 좀 보시면 이러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한 상태, 이 박스의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이 OMA를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의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좀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고가를 다시 형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한 번의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약간의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다시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19,200원에서 19,5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8 출시 기대감에 터치스크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진 디스플레이 신규 매수는 19,200원에서 19,500원 사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종목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그제 좀 낙폭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다 계속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 매수로 좀 낙폭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구간이죠. 사실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을 신규 매수를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로 옮겨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구간인데 그 외국인의 매수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기존에 강했던 그런 중소형주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조정을 거쳐주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7월 달에 애플이 이제 지문인식 개발업체 어센텍을 인수를 하게 됐었죠. 그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에 지문인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7월부터 계속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아프리카의 전자 투표 부분이라든가 인도, 중국의 어떤 전자주민증 사업 이런 부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그 특허 소송이 끝나게 됐죠. 잘 소송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지금 미국 보안업체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내년부터는 눈에 띄게 좀 가시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국내도 마찬가지죠. 출입 통제 시스템이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시장적인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공항 출입국 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개인용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재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7월달 수렴 이후에 발산되는 그러한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에 현재 다시 신고가를 형성을 한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2만 원에서 2만 350원,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1종목이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10% 급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이제 점검을 했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그러한 기대감으로 전이 이제 그 기사가 이슈화가 되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온라인 게임 쪽에서 아직도 그런 불투명성이 남아있죠. 크로스바이어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불투명성. 티파 온라인 2 같은 경우도 재계약 기한이 이미 끝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은 변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에 네오이즈 인터넷 합병한다고 해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좀 걸리지 않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에 보유자들은 그대로 좀 그냥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바닥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대로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01선의 어떤 안착 구간,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자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 전략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전일 음봉이 좀 강하게 좀 형성이 됐지만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예스 부탁드릴게요. 예림당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시장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5일선 지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림당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현재 이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컨텐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시기에 현재 산업에 맞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승의 모멘텀은 바로 최근에 좀 상승했던 모멘텀은 카카오 쪽에서 그 플랫폼 전자 모바일 이북 플랫폼 카카오 슬라이드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이제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전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또 게임 쪽에 애니팡이라든가 캔디팡 이러한 그 모바일 게임 플랫폼 이러한 사업 부분 좀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슬라이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도 좋은 그러한 사업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그러한 동사의 그런 콘텐츠가 그쪽에서 시너지를 좀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해외 부분에서의 그런 영업한 Y 시리즈의 진출 부분 그리고 인도 쪽에서 홈쇼핑 판매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본다면 주가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상단 부위를 돌파한 상태죠. 월봉도 보시면 이러한 부분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타난다고 해도 오히려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 추가적인
신규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수익률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뭐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수익의 극대화 차원에서는 뭐 21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대로 좀 보유자들은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규 접근은 21선이 이탈되면 그때 들어가 봐야 하는 겁니까? 차트를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한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8,000원대, 8,500원 이하 정도가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이 가능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전일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9,000원 선보 이하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약간의 그런 조정 구간 8,500원대 이하까지 좀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5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시초가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